2025년 4월 1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55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예산 지원을 비롯해서 가자지구 회복 프로젝트와 난민 지원 등의 1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아직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정말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가자지구에 아직도 하마스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과연 가자지구를 회복하는데 진짜로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직도 유럽연합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하죠. 유럽 국가들이 하마스로부터 제대로 한번 당해봐야 그래도 그때 두 국가 해법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를 직접 방문해서 하마스에 대한 타격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인 4월 16일에는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가자 지구 안에서 이스라엘 군이 영구히 주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유진 PD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웃지도 못하고 기침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출근을 못해서 오늘은 제가 간추린 이스라엘 소식을 이 정도로 전해야 될 것 같고요. 곧바로 조현영 기자와 함께 이슈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갈비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지난 4월 10일 터키하고 이스라엘 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 이런 뉴스가 이스라엘의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의 뉴스에서 그 매체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요즘 그 시리아를 두고 이스라엘하고 터키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는데 왜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리아를 두고 이제 양측이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발단은 이제 지난 이제 이번 달 초 2일에서 3일 그 사이 이틀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 IDF 공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과학연구센터, 북서부 도시 하마, T4 팔마라부군의 TIS 공군기지를 이제 공습을 해서 폭격을 해서 완전 그 사용 불능으로 만들어놨죠. 요 세 지역이 이제 핵심적으로 뭐냐면 공군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략적 타겟으로 설정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파괴를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이걸 왜 파괴를 했느냐? 이스라엘 정보 분석의 판단에 따르면은 이제 이 세 곳의 비행장에 터키 정보 사절단이 와가지고 이걸 이제 자기네들의 전진 기지로 쓰려고 이제 한번 이걸 스크리닝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해서 미리 이제 타격을 해서. 예, 터키가 먼저 와가지고 거기다 침발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부셔버리니까 양측이 이제 긴장이 확 고조가 되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총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지난주 7일 날 이제 트럼프하고 떠나기 전에 이제 저희 헝가리 들려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실에다가 오다를 내린 거예요. 자, 핵심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그 대표단을 이제 보내서 이제 회담을 해라. 대신에 이제 협상 지침이 뭐냐? 우리의 레드라인은 아까 언급했던 팔라마 공군기지엔 터키군이 얼씬도 못하게 하라. 그게 이제 레드라인이에요. 그 레드라인 딱 설정을 해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상 지침을 내렸는데, 그럼 왜 이게 레드라인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월 7일 학살 이후에 완전히 이게 독트린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경지대 인근에서 지하드 세력이 있는 걸 용납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이제 이스라엘 방멸을 얘기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방멸을 얘기하고 있고, 나치를 찬양하고 있고, 저건 없애져야 되는 나라다라고 엄청나게 말폭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시도 예전에는 또 그랬지만 또 떠드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월 7일 학살 사태 이후로는 독트린이 바뀌었어요.
국경 주변에 있는 모든 지하드 세력은 거의 방면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안보 독트린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것인데 터키 입장에서는 그건 뭐냐면 요번 IDF 공습의 배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또 이게 남쪽부터 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군력이 최강이 있거든요.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군력을 앞세워서 또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우리 또 골치 아파지는데 약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구도가 좀 재밌는 게 이스라엘은 HTS 지금 과도 정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HTS 정권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에르도안의 대리 세력으로 봐요. 근데 에르도안 자체가 지하드를 외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방문을 외치고 있으니까 에르도안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터키군이 내려가 그 공군 기지에 갔다는 얘기는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과도 정권이 이걸 사용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터키가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터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을 뭘로 보냐면 아랍에미리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약간 투르크계 이슬람 종주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 순이랑 사이가 다 안 좋아요. 순위파하고도 안 좋고 시아파하고도 안 좋고. 그래서 혹시 아랍에미리트랑 이스라엘이랑 친하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순위파 무슬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그 우리 상상 이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핫라인이 필요하다. 군사적으로 핫라인. 모든 게 서로 이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물론 터키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과거 시리아 안에서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그 암묵적 그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사드 정권 당시에 이제 그 배후를 봐주는 게 이제 러시아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패퇴했지만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암묵적 조약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IDF가 시리아 내 러시아 공군 기지는 폭격하지 않겠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IRGC가 이제 거기 병창 기지로 쓰는 건 그것만 내가 골라서 쪽집게로 핀포인트 스트라이크를 하겠다라는 그 암묵적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IDF가 수시로 올라가서 때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시리아로. 그런 정도의 어떤 전략적 합의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신뢰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사드 붕괴 이후에 터키, 이스라엘이 새로운 채널이 필요한 거는 양측이 공감해서 이번에 회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 할 라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하필이면 근데 장소가 두 나라가 만나는 장소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바쿠였어요. 그거는 아제르바이잔이 야 우리나라에 와서 너네들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왜 하필이면 그 회담 장소가 아제르바이잔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0 이후, 그러니까 10월 7일 삐삐 공작 이후의 중동 전후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작법이 중동의 무에 바뀌었는데 새로 등극한 플레이어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터키하고 이제 이스라엘 중재를 하려면 양측 국가하고 친한 나라가 나서야죠. 제3자가 누가 우리 일상적인 우리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누가 싸우면 양쪽이랑 친한 사람이 중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이 터키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친해요. 자, 그러면 왜 터키랑 친하냐? 같은 투르크 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친하고 동시에 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친한 이유가 이제 서로 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공유하는 사이예요. 이스라엘의 원유는 주변국 사우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그 카스피언안에서 BTC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에너지 동맹이고 동시에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한테 엄청나게 첨단 무기를 갖다 공급을 해줘요. 그 덕분에 아르메니안 내전에서 거의 지금 승기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과 친한 국가가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 오세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회담 장소 놓고 서로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기싸움을 하기 때문에 바쿠에서 합시다 형님들 해가지고 모신 거죠 사실상. 그래서 거기서 회담 장소가 그래서 바쿠인 거고 결론적으로 함의는 뭐냐면 첫째 이게 뭐냐면 요런 이제 터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발생하면은 이런 걸 중재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미국이 해야 돼요. 워싱턴 DC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상 요번에 아제르바이잔이 딱 선방 치면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를 한 거예요. 난 중재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아제르바이잔 중재 노력이 주변국하고, 그러니까 주변국 특히 미국에 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키, 이스라엘 둘 다 이제 미국의 동맹국가 아닙니까?
저희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고 그러다 보니 이 두 동맹국이 싸우는 거를 원치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이 아제르바이잔하고 미국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리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깔았지만 나중에 얘기했지만 미국하고 전략적 방향이 같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힘을 제대로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결국은 그 저 아제르바이잔하고 터키하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이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나라가 이란과 맞서서 싸우자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터키는 앞서 얘기했지만 시아 수니파를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투르크 정통의 또 무슬림을 또 강조하니까 오스만 제국을 강조하니까 시아파하고 수니파 다 싫어하는데 터키는 특히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시리아 내에 이제 아사드 정권이 몰락했지만은 그 잔존 세력이 존재해요. 그거 지금 토벌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IRGC가 여기서 또 작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랑 이란이랑 앙숙이고 그 첫 번째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랑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뭐 약간 좀 껄끄러운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같은 시아파예요. 어떻게 보면 아제르바이잔 시아파 무슬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이란 같이 신정 체제를 원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란이 또 그 아제르바이잔 내정 간섭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여기서 또 아제르바이잔 안에 또 유대계 랍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암살 사주도 했어요. IRGC가 저기 조지아에 있는 마약 그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암살했는데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공안 당국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중간에 완전 그 처단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사망하지는 않았는데 아제르바이잔하고 사이가 또 안 좋고 이란하고. 그럼 뭐 이스라엘은 뭐 이란하고 같은 나라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대니까. 근데 이란 안에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 20% 됩니다. 소수민족 중에 제일 많아요. 아, 이란에 이란 안에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그렇죠. 한 20%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다 공동의 적이 이제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또 이란이 또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 당시에 또 엄청나게 플렉싱을 했거든요. 힘자랑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의 이란은 인심을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대결 대 이제 이란의 그 대결 구도가 그 연합전선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정부와 차원이 다른 이제 지정학적 판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터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을 향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고위직들이 직접 만나서 이 핵과 관련된 그 협상 회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 이란을 향해서 직접 우리가 그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핵 관련 시설을 직접 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지금 형국은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최종 어떤 구체적인 협상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적 행간을 읽어보면 아마 네타냐후 총리 이하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 이른바 리비아 해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재 이제 이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얘기했어요. 그 최종 결과값을 위해서는 무력 행사와 무력 행사도 하고 협상도 하고 두 개 다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건 대통령의 어떻게 그 독트린이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무력 행사도 하겠다. 하지만 협상을 먼저 하겠다. 뭐 약간 이런 구도예요. 근데 지금 그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리비아식 핵포기 모델은 뭐냐? 리비아식 핵포기 방안은 간단해요.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이란에 들어가서 감독하고 실행해서 모든 시설, 핵시설 폭파하고 모든 장비를 해체해서 다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 리비아에서 그러니까 WMD 전단 해체 부대가 있어요. 미 육군 산하 안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통으로 갖고 오겠다는 건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대놓고는 얘기 안 했어요.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평화적 핵포기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야. 뭐 지난번처럼 뭐 JCPO에서 뭐 단계별로 이거 포기하면 경제 완화해주고 이런 무식한 게임 안 하겠다는 건데 현재 형세는 뭐냐면 이란은 협상을 이제 지연시키면서 핵무기화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필리버스팅하고 이제 핵무기를 빨리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또 속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인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사실상 이거는 선제 타격을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분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체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게 평화적인 길이든 아니면 선제 폭격을 핵시설 폭격을 가든 양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란을 향한 그 미국의 공격 소식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살고 있는 이란 국민들도 이런 뉴스를 분명히 듣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뭐 이란 정부가 해외 뉴스를 차단한다라고 해도 요즘 그런 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이란 국민들도 야 이러다가 또 미국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닐까. 이란 국민들도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란 국민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이란 신정 체제와 국민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란 국민들은 그 막 동네에다가 네트냐후 벽화까지 그려놔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호의적이고 네트냐후도 공공연하게 이란 국민들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하고 이제 그 정권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주로 이제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해외 망명 이란 디아스포라들이죠. 뭐 레자 왕자가나 그쪽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른바 이란 핵 해법에 대해서 제3의 길 레짐 체인지 안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럼 신정 체제만 이제 와해시키자. 레짐 체인지를 하면 핵 문제도 딱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럼 논리는 그들의 로직은 이렇습니다. 이란 디아스포라 이제 해외 망명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란 문제 해법에 대해서 서구와 미국은 이란 폭격이냐 외교적 해법이냐 이 다이카노미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제3의 길을 가자. 제3의 길은 뭐냐? 레짐 체인지라는 거죠. 신정 체제만 드러내자라는 겁니다. 참수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속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명제가 뭐냐면 이란 이제 신정 체제 하메네이는 미국발 경제 제재 및 각종 봉쇄 정책보다 자국민들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민중 봉기 일어나면 그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게 이제 이란 신정 체제고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란 디아스포라 세력들은. 그리고 이거를 또 이란 국민 자체가 또 2009년에 녹색 혁명을 한 번 또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광을 지금 재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조금 조력하고 도움 주고 하면은 시민혁명으로 신정체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들여다봤어요. 내부 딱 보니까 이란 인구가 한 8,5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요 중에 3분의 2가 45세 미만이죠. 그런데 45세 이하라는 얘기는 대부분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란에 어떻게 보면 그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력 세대가 신정 체제에 가장 적대적이에요. 극혐을 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왜 워싱턴에서 파급력이 없냐면 그 이른바 워싱턴 안보 제도권의 우려는 이겁니다. 미국이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주저하는 이유가 이제 이라크 전의 망명이 있죠. 이라크 정권을 우리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다. 미국 시민들도 뭐 레짐 체인지 얘기만 나오면 막 짜증을 내, 경기를 일으켜요. 특히 마가진영 코어는 남의 나라 뒤집었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적인 여론에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디아스포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 국민들은 뭐 시아 수니파 극단적인 이슬람 성향인 이라크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후세인이 물론 약간 악질적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더 또라이예요. 더 이상하니까 그렇게 독재로 찍어 누르면 이제 국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후세인을 따면서 이게 난장판이 된 거지만 이란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란은 국민들은 굉장히 교육 수준 높고 세속주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정체제 지도부가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만 걷어내도 레짐 체인지 성공할 수 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국가 건설에 드는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레짐 체인지 공작이 굉장히 피지블하다. 그러니까 최단성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핵폭과 어떻게 보면은 그 협상보다 더 좋은 안이라고 지금 디아스포라 이란 세력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를 가보니까 사우디 국민들의 80%가 30대 이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가 사우디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는 이 수니파의 종주국답게 그 원리주의 무슨 와하비즘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옆에 있는 이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같은 이슬람 국가고 같은 아랍 국가인데 여기는 지금 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빈살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게 비전 2030 뭐 이런 건데 이란도 그렇게 젊은 그렇죠. 사람들이 많다니까 45살 이하의 그 이슬람 혁명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같은 아랍 국가,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이란은 또 아랍 국가라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두바이나 뭐 사우디나 지금 카타르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는 세상 아주 그냥 그 이 변화에 맞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정 체제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미국이 직접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너네들이 공격을 해봐라라고 미국이 윤호, 용인, 허락 뭐 이런 걸 해준다면은 이스라엘이 직접 이란을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중요하다는데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란까지 한 1,500km, 그렇죠. 1,000km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리에 필요한 뭐 공중 구비기 이런 군사적인 제약도 있지만 물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성공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군사적인 문제보다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우디 등 주변국 경유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리스크를 굉장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외교적 리스크가 뭐냐면 이란이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미 10월 7일 학살 이후 한번 이란하고 이스라엘 한 번씩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때리면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타격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방어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그 소위 얘기해서 싸구려 미사일 날라와도 다 제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효과가 없어.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사우디나 그 순위파 주변국이 이스라엘한테 영공을 갖다가 허용하면 영공을 지나치는 걸 허용하면 제공권을 허용하면 우리는 너네가 이스라엘 공습을 조력했다고 간주한다라는 거죠.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네 하늘 날아가는 거 허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락한다고 하면은 이란은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고 대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이제 너네가 협조했으므로 그러니까 윤호한 때보단 사우디 영공을 개방했으므로 너는 이스라엘과 한편이야. 고로 난 너를 응징할 것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응징하냐면 목표물도 딱 얘기를 했어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의 정유시설, 정제시설, 그다음에 담수화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공 내주지 말라 이건 거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 또 골치 아프죠. 또 이란이 아니라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게 맞는데 또 이란이랑 또 이게 인탱거되면 안 되니까 엮이기 싫은 거죠. 그렇죠. 이제 막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외교적 리스크를 누군가 카바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에서 가는 거는 군사적 외교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반격을 하려면 또 그 미국이 이제 다국적군을 또 동원해가지고 또 이게 킬체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군사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외교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마가진영 코어는 왜 또 우리가 중동에서 또 군사력 투사하냐 이걸 굉장히 극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란까지 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공공기지를 활용하면 그건 얘기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우디 영공은 통과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공공기지에서 직접 때릴 수가 있거든요. 자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 중부군사령관이 주변국을 이렇게 만드는 코얼리션 연합국을 만들 필요는 그 비용도 없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란하고 765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테헤란하고 직선거리가 360km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 한 폭격을 계속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순환 보직으로 계속.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군사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게 공중급에 하고 또 복귀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폭격 횟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때리면 계속 때릴 수가 있어요. 계속 출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런 이제 군사적 장점도 있지만 또 사우디 영공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이 외교적 부담도 더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제르바이잔이 이렇게 핵심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란 제어 정책의 핵심 퍼즐이라는 게 이 대목이에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직접 타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이란 디아스포라가 얘기한 그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또 이란 디아스포라가 선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레짐 체인지 아닙니까? 이걸 하려고 했을 때 그 교두보로 아제르바이잔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군사적 목적이 이제 뭐냐면 IDF 특수부대가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에서 이제 시민 봉기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지금 통제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중국의 그 디지털 전체주를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통신 회합이 돼야지 이제 이게 민중 봉기가 가능한데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인터넷을.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이제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 공산당의 디지털 전체주의를 파괴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첨단 그 심리전단 부대, 사이버 부대가 있거든요. 파리 공공부대인가요? 뭐 등등 뭐 관련된 부대들이 지금 이제 저기 아제르바이잔에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전을 하려면 헤드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중봉기는 뭐 이란 안에서 됐지만 이걸 외부에서 이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령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스라엘이 할 수 있다는 거죠. IDF 특수전 작전 부대가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3의 길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고 앞서 이제 감독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이란 신정 체제의 가장 적대적인 아제르바이잔계 현지 이란 국민이 있어요. 그 20%. 그 20%가 이게 이제 실력 행사로 나오는 거죠. 야 봉기해 때리고 오다 때리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정 체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이제 퍼즐이 어디 있습니까? 아제르바이잔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제르바이잔이 중동의 새로운 퍼즐이라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란을 제어하는데 아제르바이잔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중봉기를 하기 위해서도 혹은 크네릭으로 때릴 그 핵시설 폭격을 하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은 핵심 피스예요. 이스라엘한테는 민중봉기도 가능하고 무력 행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한 20% 2,500만 명이니까 이란의 그 자유진영과 그 민초 조직하고 이란 신정체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소수민족이 결합을 하면은 그래서 완전히 이란 그 신정체제를 완전 레짐 체제를 아주 그냥 순조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나 이게 장거리 이런 것보다는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이란을 갖다가 완전 신정체제로 레짐 체제가 가능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카드를 알고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협상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옵션이 있냐 이거 두 가지 자꾸 보여주는 거죠. 협상하라고. 그래서 그런 형국이랑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이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1991년 12월 달에 구소련이 붕괴됐는데 그 이전에 구소련이 만들어 놓은 공항이래요. 그 공항 활주로를 이스라엘 군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기를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전투기가 날아와서 이란까지 날아와서 이 미사일을 쏠려면은 1,500km이기 때문에 전투기에 기름을 잔뜩 실어야 그렇죠. 돼. 기름을 잔뜩 실어야 된다라는 거는 무기를 몇 개 못 실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제르바이잔에서 테헤란까지 얼마야? 350km? 예. 그 정도로 가까워지면은 지금 몇 배로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름이 그만큼 전투기에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대신에 무장력이 올라가죠. 무기를 무지하게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 번 갔다가 그냥 막 두들겨 부시고 돌아오고 또 날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그 이 위치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한테는 중요한데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는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시리아를 두고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스라엘하고 터키가 만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갈등의 그 골짜기가 좀 이 봉합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전략적 소통을 위한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또 트럼프 미국이 해결을 해야 돼요. 미국 해결을 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란은 솔직히
이제 중동의 새로운 관점은 뭐냐면 포스트 이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이 수순 밟으면 아까 아제르바이잔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 외교적 옵션을 얘기했지만 이제 패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터키하고 이스라엘의 그 충돌이 가장 핵심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재하는 건 물론 아제르바이잔이 형님들 오세요라고 자리까지는 마련할 수 있으나 양쪽을 중재하기에는 좀 힘이 약하죠.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트럼프만이 중재가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무슨 워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지난 7일 날 네트냐후 총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관세 한참 나올 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네트냐후 회담에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터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총리 당신도 좀 양보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좀 선택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맹동적으로 호전적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리 트럼프랑 친해도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거 어떻게 믿냐? 터키를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그런데 그 양쪽을 중재하는 게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거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커슨 연구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를 계기로 주합과 대규모 미군 파병 없이 중동에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데 이거 역사적 기회라는 거야.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스라엘 터키의 과정 거기를 갖다가 좀 중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기존 중동 정세는 이제 국가 단위로 보자면 테헤란, 이란, 앙카라, 터키, 예루살렘 이 3축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바이든이 이제 이란 중심을 한번 중동 질서를 만들어 볼 것이야 했는데 실패했죠.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삐삐 공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아파 그 초수달배들 다 부셔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빠져가지고 3축, 그러니까 터키, 이란, 이스라엘 3축에서 지금 양강구도로 바뀐 거예요. 터키, 이스라엘이랑.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동 문제는 터키, 이스라엘이 얼만큼 화합을 하느냐,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게 아니라 중재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중동 정책의 시험대라고 보여집니다. 이란 핵은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중재를 얼마큼 잘하느냐가 트럼프 행정부 중동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터키가 자칫하면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시리아가 군사적 각축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터키하고의 관계 설정. 그러니까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법은 간단하다.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건이라는 게 이런 거죠. 시리아의 조건은 이렇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군사적 각축장으로 안 만들려면 시리아가 중립적이어야 된다. 첫째, 뉴트럴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력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긴장 고조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 또 시리아가 재건 사업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리아 재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외부 투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시리아의 어떤 집권 세력은 미국의 그 테러 지정 대상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 경제 제재 때문에 외부 자금이 수혈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트럼프죠. 트럼프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은 외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데 터키 경제 역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터키가 경제력으로 뭐 시리아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트럼프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준 대신에 터키 너네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마라는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시리아 안정화 작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터키의 역할은 터키가 지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러우 전쟁에 관한 이제 중재를 지금 터키가 쓰고 있어요. 트럼프의 오더를 받아서. 그리고 터키의 지정학적 이유 하나의 목적성 중에 하나 미국 입장에서 터키의 지정학적 목적성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역할을 터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터키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공군력이 약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어요. 터키의 민원 사항이 뭐냐면 우리한테 F-35를 팔아다오. 이건데 트럼프가 이거를 허락하면 되죠. 이걸 이제 팔아주면 되는데 대신에 조건을 걸어야죠.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전초기지 만들지 마. 이 두 가지를 아까 경제 재건하고 요것만 해결해 주면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측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버퍼존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요거 F-35 무기 판매, 그 공군력 판매랑 그다음에 경제 재건 요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걸 조건으로 걸어서 이제 그 조건을 대줄 수 있는 게 아제르바이잔에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해주면 양측이 이제 적대적 공생이 가능하죠. 어쨌든 시리아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 세 나라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이 세 나라가 또 이란을 향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여기에 또 미국이 또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지. 하여튼 지금 이 중동의 그 이 흐름이 굉장히 그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가 민간 원자력 산업 개발과 관련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에다가 우리도 핵무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미국은 그동안 사실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답을 안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문제에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하고 사우디가. 거의 됐다고 봐야 되죠. 이건 완성이 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관점, 리야드 관점에서 보자면 사우디가 원하는 게 한 5가지가 있어요. 미국한테. 첫 번째 상호 방위 조약, 우리나라 한미 동맹 같은 그런 강력한 동맹 구조를 원하죠. 상위 방위 조약. 그 두 번째가 요번에 이제 합의했던 이제 연말이면 최종 사인이 되는데 지금 합의했던 민수용 원전 개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사우디 우라늄이 많대요. 그래서 농축 우라늄을 수출할 수 있는 그 허가를 해달라. 요 두 개인데 그 후반부보다는 민수용 원전은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하자. 네 번째가 우리 사우디한테 무기를 좀 많이 좀 판매해다오. 그러니까 F-35부터 등등 이런 첨단 장비들 우리한테 판매해다오. 그거고 다섯 번째가 AI를 동시에 개발하자. 우리가 AI 개발할 수 있는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커야 되고 땅 부지도 있고 에너지가 무한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 줄 테니까 제발 우리한테 AI 투자 좀 해달라. 이게 사우디의 5가지 국가 핵심 목표예요. 빈살만의 목표가 이 5가지인데 이게 2030의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 핵심 목표인데 이 5가지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다가 뭘 꼽아놨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5가지인데 바이든은 이제 포괄적 협상으로 5가지를 세트로 한 거고 트럼프는 되는 것만 하자. 5가지 중에 되는 거. 그래서 요번에 민수용 원전을 요번에 합의를 한 것이죠. 그것만 딱 들어서 이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두 5가지 모두 해결은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원전은 해결한 걸로 스몰 딜이죠. 어떻게 보면. 그 AI를 위한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부지, 뭐 사우디는 땅이 넓으니까 그렇죠. 뭐 얼마든지 질 수 있고 뭐 기름이 많이 나니까 거기도 뭐 전기는 뭐 무한정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나저나 F-35는 뭐 터키도 그렇고 이 사우디도 그렇고 다 원하는군요. 다 원하죠. 첨단 장비. 왜냐하면 현지 공군력 제일 최강이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예. F-35가. 그런데 주변국이 가장 이제 다 안 되는 게 공군 전력이 안 되니까 그걸 지금 미국한테 원하고 있죠. 근데 F-35를 준다고 해도 판다고 해도 그걸 잘 운영해야지 뭐. 그러니까 판매라는 건 운영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품 겁니다. 수요, 정비 뭐 이런 거. 그래서 플랫폼을 판다고 얘기하죠. 그 전투기만 이것만 딱 던져놓고 핸드폰하고 달라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저나 요번에 그럼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회담할 때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그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서 제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를 설명한 게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상화를 조건으로 껴넣었어요. 그 사우디가 원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그 5가지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살만의 머릿속에는 오직 리움 프로젝트 2030밖에 없는데 바이든이 그거 하려면 그 이스라엘 정상화를 해라.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하고 순위파를 화해시키려는 모습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상화 조건으로 2국가 해법,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 봤죠. 그래서 지지부지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국 해법은 이제 그건 의제로서 사실상 폐기했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만 5가지 조건, 상호방위 조약, 민수형 원전, 미국 FTA, 군수 지원 판매 중에서 되는 것만 하자 해서 원수연수를 한 거예요. 바이든은 꼼수를 쓴 거죠. 그거 하려면은 이스라엘 국제정상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렇게 꼽아놓은 거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이슈가 아예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몰 원전 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 현주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10월 7일 전의 작법은 순위 시아파의 대결에서 이스라엘이 순위파랑 시아파랑 이게 대결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 이 구도였다면 지금 구도는 아까 얘기했던 터키 이스라엘 구도예요. 사우디는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조차도 옛날처럼 우리가 막 순위파의 맹주다 하면서 골목대장질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고 2030 자국민 개발. 그러니까 아까 강도민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새로운 세대 MZ 세대는 좀 산업 국가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앞서 얘기한 뭐 민수용 원전, 미국과 FTA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주변과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나 이 그 후티 반군한테 져주는 거예요. 이란하고도 싸우기 싫다. 우리는 내부에 우리 개발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그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부 봉기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원하고 있고 MBS가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를 안 해주면 자기가 이제 날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문제는 국제 정치는 별로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사우디가 과거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일기처럼 그렇게 중요한 파트너가 아닌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기존 그 대결 구도가 터키,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이란 구도로 바뀐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제 그래 그 좀 주변이 평온해야 내부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이렇게 막 그 개입해가지고 사우디 개발할 거 아니냐는데 사우디의 엘리트층은 이제 MBS 주변에 있는 그 테크노크라스는 대부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미국 같은 국가를 원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막 장난질해도 그걸 끼어들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번 원전이 중국에서 해준다고 그랬어. 근데 중국 거 안 하고 이제 미국이랑 계약을 한 거죠. 왜 우리는 미국이랑 같이 갈 거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과거처럼 그렇게 몸값이 세지가 않다. 그런 이제 국교 정상화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목매는 구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국교 정상화는 자연스럽게 빠지죠. 뭐 그래서 이런 변화한 국제 정치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 아, 사우디의 몸값이 이제 그 체급이 점점 떨어져 그렇죠. 가고 있군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그 저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 그 바쿠 위에 그 러시아 구소련의 그 공항 매입해가지고 이스라엘 전투기가 거기 많이 가 있다는 얘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얼마든지 이제는 맘 놓고 가서 두들겨 부실 수 있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어쩌다 원수가 되었나.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몸조리 하십시오. 몸조리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